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43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세모의 시즌입니다. 연말연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4년 희망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연말연시 시점인데요. 다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연말연시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약 9개월 반쯤 전에 집필했던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 제2차 세계대전에 소개된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5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2020년 1월에는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2020년 3월에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그리고 3년 만에 올해 3월 6일에 제2차 세계대전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2달 반쯤 전인 올해 10월 6일에는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네 번째로 출간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은 분량이 466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데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제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의 종반부에 해당됐던 전투가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됐던 연합국과 나치 독일 간의 공방전이 바로 벌지 대전투,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는데요. 그 전투에서 연합국의 사상자가 대략 9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상자도 비슷한데요. 약 9만 5천 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 상황, 연합국은 미군이 주축이 됐습니다.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 캐나다군, 벨기에군, 룩셈부르크군 총 6개 국가가 연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압도적인 병력을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6년 전쟁 중에 민간인 포함해서 약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된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참사, 재앙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 간의 태평양 전쟁도 있고 서부전선 또 동부전선, 북아프리카 지중해 전선도 있습니다. 자, 그 6년 동안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입장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바로 9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된 벌지 대전투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종반부에 있었던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것도 약 한 6주 정도 전개가 됐는데요. 그 전투에서 그게 바로 오키나와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이오지마 전투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6주 동안 일본과 미국 간의 그 이오지마 전투, 거기에서 미군 사상자가 약 한 2만 6천 명 정도고요. 또 다음 달인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80여일 동안 전개된 그 오키나와 전투의 미군 사상자는 약 7,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처럼 이오지마든 오키나와 전투 등 간에 큰 사상자가 발생된 태평양 전쟁인데요. 그보다도 더 많은 약 9만 명 정도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입장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열했던 게 독일군의 유럽 전선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반격이라 해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는데요. 자, 아르덴 대공세는 왜 명칭이 아르덴이냐면 그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 베네룩스 3국 중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나치 독일 이 세 나라의 접경지대입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나치 독일 그 숲지대입니다. 수풀로 무성한 숲지대 아르덴 숲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르덴 숲 산악지역에서 발생됐던 그 전투가 아르덴 대공세,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고 또 명칭이 미국에서는 주로 벌지 대전투라고 칭하는데요. 영화 중에 1965년에 개봉된 영화가 워너 브라더스사에서 개봉한 벌지 대전투, 배틀 오브 더 벌지 대전투라는 영화가 1965년에 개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벌지, 미국 측에서는 벌지 전투라고 칭하는데요. 왜 벌지라고 하냐면 벌지가 영어로 BULGE 돌출됐다 이런 뜻입니다. 돌출.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계속 독일군은 독일을 향해서 후퇴를 계속 거듭을 해 가다가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격을 했던 게 바로 벌지 대전투다 보니까 후퇴하던 그 전선이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후에 북동쪽을 향해서 독일 베를린을 향해서 쭉 밀고 전진을 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독일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계속 후퇴를 하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독일이 반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국과 독일 간에 형성된 전선이 있는데요. 그 전선이 독일군의 전선이 서쪽으로 훅 돌출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벌지가 돌출 부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벌지 대전투라고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이제 아르덴 대공세, 아르덴 지역에서 발생됐다 해서 아르덴 대공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왜 아르덴 대공세가 발생이 됐는지 좀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요.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독일이 폴란드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독일의 동쪽이 폴란드고 또 소련의 서쪽이 폴란드인데요. 먼저 독일이 동쪽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소련이 서쪽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해서 폴란드는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한 달 남짓 만에 폴란드는 결국은 독일과 소련의 점령하에 들어갔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인데요. 한동안은 이제 독일이 좀 주춤하다가 관망을 하다가 이제 이듬해인 1940년에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서 프랑스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낫질 작전이라고 합니다. 낫질 작전.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마지노선이라는 프랑스의 최후의 방어선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1870년부터 71년까지 보불 전쟁이라 해서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했었고요.
또 나폴레옹 시대에도 200여 년 전 나폴레옹 시대에도 프랑스가 독일 지역을 점령을 하는 뭐 그러한 시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에서 최고의 열강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보니까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마지노선이라는 방어벽을 구축해 나섰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이 1940년에 프랑스를 침공할 때는 그 마지노선을 우회해가지고 네덜란드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별을 수확을 할 때 낫질을 하지 않습니까? 낫질 이런 식으로 낫질을 하는 거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마지노선을 우회해가지고 낫질을 하듯이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걸 이른바 낫질 작전이라 하고요. 독일의 최강의 무기 전차 군단이 주도해가지고 프랑스를 1940년 6월 14일에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하고 6월 22일에 페탱 원수 프랑스의 페탱 원수로부터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 6월 14일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 6월 22일은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항복을 받는데요. 그로부터 약 4년 3개월 동안 프랑스의 파리,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의 파리는 독일 점령하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틀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의 1940년 6월 4일 영국 의회에서의 연설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을 상대로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어떠한 희생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영국의 영토를 독일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서 공중에서 싸울 것이며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이며 프랑스에서 싸울 것이며 독일을 상대로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이었던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 동안의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통해서 연합국이 영국으로 34만 명의 병력을 철수시킨 작전인데요.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마지노선을 우회해가지고 프랑스로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약 6주 동안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프랑스는 약 6주 만에 항복을 해버릴 정도로 독일군의 공세가 파상 공세였고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나가는 그 원동력에는 독일의 대전차가 있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가 6월 14일에 1940년 6월 14일에 점령이 되는데요. 점령되기 딱 열흘 전입니다. 6월 14일에 파리가 점령되기 딱 열흘 전인 1940년 6월 4일에 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인 덩케르크 철수작전, 영화 덩케르크에 상세히 묘사됩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파견된 영국 파견군 22만 6천 명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 합계 약 34만 명의 병력을 프랑스의 북서부 해안 덩케르크에서 최소의 희생을 치르면서 영국으로 철수시켰던 작전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인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그러게 했던 배경은 독일이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향해서 진격해 가다 보니까 처음에 유럽 대륙에 파견된 영국군 22만 6천 명과 벨기에 프랑스 연합국 11만 2천 명 합계 34만 명의 병력이 프랑스 북서부 덩케르크 항구 주변으로 다 포위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포위돼서 바다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보 후퇴, 나중에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자, 이런 각오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61대, 63대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로 취임을 하고요. 나중에 63대 총리도 합니다. 자, 그래서 61대 총리로 취임한 게 1940년 5월 10일인데요. 그로부터 불과 16일 만에 결행했던 작전이 인류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 연합국들이 다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포위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 유럽 대륙에서 독일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 병력 34만 명의 병력을 영국으로 철수시킨 작전이 인류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 덩케르크 철수작전이고, 그걸 열흘 만에 성공시키는데요. 그리고 성공시킨 그 종료일에 1940년 6월 4일에 영국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이 아까 말씀드린 We shall never surrender라는,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명연설을 했고요. 이틀 전인 12월 26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하면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명연설을 인용해서 우리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호남에서 싸울 것이다, 영남에서 싸울 것이다, 충청에서 싸울 것이다, 강원에서 싸울 것이다, 제주에서 싸울 것이다, 경기에서 싸울 것이다, 서울에서 싸울 것이다, 그런 취지의 명연설을 했는데요. 자, 참고로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특정 정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실을 그대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을 그 비대위원장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대위원장이 1973년생이니까 만 50세이신데요. 그보다 한 살 더 나이가 많긴 한데 같은 X세대인 1972년생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인 서태지, 그분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그 서태지 씨가 1972년생이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73년생인데요. 같은 X세대 분들이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도에 데뷔곡으로 발표했던 게 난 알아요죠. 난 알아요. 그리고 같은 해 발표됐던 노래가 환상 속의 그대라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에 나오는 이런 가사를 또 인용을 했죠. 무엇을 망설이냐, 바로 지금이 당신에게 유일한 순간이다. 또 지금 이 장소가 당신에게 유일한 장소다. 그런 취지의 노래가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민주당은 386 운동권의 그 특권 세력이다라고 국민의힘은 규정을 하고,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참신한 X세대 대중문화의 대표주자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환상 속의 그대, 그 노래를 이제 부각시켜서 이제 뭔가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겠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라는 그 노래도 인용을 했고, 또 윈스턴 처칠의 그 명연설도 인용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또 지금 작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작년 영국 하원에 가서 연설을 통해서 윈스턴 처칠의 그 명연설을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팩트를, 그냥 윈스턴 처칠을 소개해드리면서 팩트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보도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이 1940년 6월 4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완료한 그날 영국 의회에서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그 명연설을 했다라는 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철수 작전 후에 이제 연합국들이 영국으로 다 이제 옮겨가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유럽 대륙은 거의 다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약 한 8일 전에 1939년 8월 23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약 8일 전에 독일과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상호간에 침략하지 않기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는 아직 독일과 소련은 서로 전쟁을 벌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이 펼쳐집니다. 자, 과거에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이탈리아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아실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100년에 출생해서 기원전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브루투스의 칼을 맞고 암살이 됐는데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 제국의 최고 그 권력자로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도 런던 근처에 그 테임즈강 하류에서 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굴, 영어로 오이스터라고 하죠. 먹는 굴 양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경남 통영의 굴국밥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카이사르가 그 영국 런던 테임즈강 하류 그곳에서 굴을 맛보게 되고 너무나도 맛있어가지고 그걸 이탈리아 로마로 와가지고 그걸 양식에서 굴을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굴에 흠뻑 빠졌다라는 카이사르의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여하튼 고대 로마는 영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을 했지만은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1805년 10월 21일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막아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북서부 해안 볼로뉴 그 해안에 프랑스 지상군 18만 명을 대기시키고 그 영국 도보 해협, 영불 해협 33km 해협을 이제 횡단을 하려고 지상군 18만 명을 프랑스 북서부 해안 볼로뉴 항구에다 집결을 시켰는데요. 결국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가 영국한테 패배함으로써 그 결국 도보 해협, 즉 영불 해협 횡단에 실패해서 영국 점령은 실패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부터 8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영국을 점령을 못했었는데요. 그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이 엄청나게 무차별 융단 폭격을 영국 상공에다가 했던 그 역사가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덴 대공세가 1940년 6월 4일에 끝나고 그 연합국의 34만 명의 병력이 영국에 있다 보니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음 달인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석 달 동안 영국의 상공에서 무차별 융단 폭격을 했지만은 결국은 영국이 승리하죠. 그 승리의 배경에는 영국이 승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영국의 레이더망이 독일보다 훨씬 발달이 됐었습니다.
영국은 레이더망이 적의 전투기가 영국 상공을 향해서 접근해 올 경우에 160km 안에 들어오면 그걸 다 감지를 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160km 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독일군이 공습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날라온구나 라는 걸 160km 거리에서 감지해 가지고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전투기가 독일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에서 독일 전투기와 영국 전투기가 격돌할 때 영국군이 더 많은 독일군의 전투기를 격추를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독일 공중전에서 독일보다 이제 영국 전투기가 성능이 우세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위대한 인물 윈스턴 처칠 61대, 63대 총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던 연도인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그 연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윈스턴 처칠도 있고 만유 인력의 법칙의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 그 다음에 진화론의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세계 3대 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 대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도 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 수많은 영국의 영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랭킹 1위가 바로 61대와 63대 영국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 정도로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최고의 영웅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을 상대로 수시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항전 의지, 투지를 고취시켰었던 겁니다. 엄청난 용단 폭격을 한 석 달 정도 받다 보니까 독일군이 영국 상공에 와가지고 석 달 정도 용단 폭격, 무차별 폭격을 하다 보니까 영국의 많은 시설물들이 다 파괴가 되죠. 그러면 국민들의 그 의지가 항전 의지가 꺾일 만도 하고 또 의욕이 많이 이제 실추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영국이 낳은 최고의 위대한 인물 윈스턴 처칠은 그 국민들을 독려하는 방송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래 라디오 방송, TV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전 의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투지, 항전 의지를 고취시켜서 결국은 끝까지 영국은 독일의 그 용단 폭격을 막아내면서 결국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자는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국은 독일의 점령을 당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뒤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전환점이 됐던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지 22개월 만에 독일과 소련 간의 독소불가침 조약이 1939년 8월 23일인데요. 그게 체결된 지 약 22개월 만인 1941년 6월 22일 날 1941년 6월 22일 날 독일은 소련을 공격을 합니다. 독소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소련을 공격한 이유가 다 잘 아시다시피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 전차나 항공기, 선박 이런 게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독일 입장에서는 소련의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확보해서 연료를 확보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생각을 하고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지 21개월 만에 독일이 그걸 파기하고 1941년 6월 22일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을 하는데요.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건 실패로 끝납니다. 모스크바 공방전도 있는데요. 모스크바 점령을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까지 진격을 했지만은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합니다. 소련의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했는데요. 그게 바로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을 막아냈기 때문에 수도 모스크바가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942년 초였었고요. 그 다음에 42년 이제 중반에 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인류 전쟁사에서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요. 그것은 1942년 7월 중순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정도 전개된 게 단일 전투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소련군이 약 120만 명, 독일과 독일의 같은 추축국이었던 헝가리, 루마니아군 이런데 합해가지고 독일군 측이 약 80만 명 사상자가 발생되고요. 소련군이 120만 명 정도의 사상자, 합계 양 쌍방의 합계가 약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서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1942년 7월 중순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정도 전개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소련이 독일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다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소련 지역의 전선이 동부전선이고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 전선이 서부전선이라는 거 다 잘 아실 텐데요. 자, 그래서 그 동부전선에서 이제 전환점이 된 게 1943년 2월 2일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소련의 수세적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의 전환점이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서는 아까 언급은 못 해드렸는데요.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약 6개월 후인 1942년 6월 초에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켰고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만 격침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달 후부터 전개된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있었던 과달카날 전역에서 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해서 그 과달카날 전역 그게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수세적 입장이고 일본이 공세적 입장이었는데요. 그 전환점이 됐던 것, 즉 미국이 공세적 입장으로 판도를 바꿨던 게 바로 1942년 6월 초에 미드웨이 해전이 그 전환점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전환점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국과 호주 등의 연합군이 일본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됐던 게 그 1943년 초에 과달카날 전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1944년 10월 20일 필리핀 수복작전이 1944년 10월 20일에 있었는데요. 자, 그게 레이테만 해전입니다.